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 사망을 했고요. 집권당인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이분 연결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뭐 이 그 두 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의원 선거에서 네네. 압승한 결과에 뭐 피격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대선님도. 예, 예. 당연하죠. 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동정심이 작동됐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압승할 수 있었어요. 예.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전에 저 고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대사로 예. 계실 때 그러니까 자주 만나셨죠, 예, 아베 씨. 예. 저는 한일의원님 회장할 때 아마 한국에서 제일 자주 만났던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 찾아봤더니 사진도 한 7, 8장 있어요. 그래서 찍은 게. 예. 그런데 대사 간다면 못 만났어요. 아, 대사 가서는 예, 안 만난 부분도 있고 못 만난 부분도 있고요.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아주 리더십이 강한 아주 정치인이고 이 보수의 강경의 보수의 네. 아이콘이죠. 그리고 구심점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세상을 떴고 이러면 그 자민당 내 역학구도나 일본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대선님은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비명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애도를 표하고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네. 그다음에 아주 큰 정치인이 떠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판에 요동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경 보수, 이 우익 보수의 그만큼만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벌이 지금 제일 많죠. 네. 95석, 100석까지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일 많은데, 그것을 계승할 만한 그 사람이 딱 나타나 있지가 않지요. 네. 후계자를 안 키운 거죠,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파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뭐 당분간이 아주 또 참 강화되는 모습 보이겠지만은 점차 구심력이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아베파에서 새로운 수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정책 입지를 넓혀가느냐 이게 좀 양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선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차피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압승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모르고서 어쩌면 장기 집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향은 정반대거든요. 기시다는 좀 온건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아베 쪽은 강경 보수도 또 기시다는 또 실용주의 노선을 다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도 좀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리 부임한 후에 한일 관계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건 아베파의 뭐라고 할까요? 힘에 이제 눌려 있었는데 이제 독자적인 그렇습니다. 영역이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힘 가지고 당선도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총리 관저 주변 사람들도 전부 이 관리들을 그 사람들을 전부 아베 쪽에 가깝던 사람이거든요. 장기 집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는데 이제 점차 낙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수출 규제 잘 아시다시피 수출 규제는 이제 그 아베 총리 때 했거든요. 본래 그분이 그 반환이 아니었어요. 반환파가 아니고 아주 우호적이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여러 번 만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리의 사법부 판단위원부 그거와 강제징용자 사법 판결 이후에 특히 그 관계가 악화됐고 한일 관계 악화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꽁꽁 한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묻혔다. 그리고 수출 규제는 그분이 상표가 돼 있어요. 상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었어요. 수출 규제 풀고 과거사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를 분리해서 두 트랙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에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경우에 당장은 따라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당장은. 당장은 바로 그 질문과 연결이 되니까 그 점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조금은 좀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됐죠. 예. 당분간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8, 9월에 이제 아마 개각한다고 그러죠. 9월 정도 이때 되면서 자기의 이제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자기 쪽 사람도 많이 지금은 아베파 쪽 사람이 많습니다. 내각에 중요 자리에. 아무래도 그런 터닝 포인트는 8, 9월 개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때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좀 온건파에다가 유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용주의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개헌안을 조기에 발의하겠다 이렇게 방송 나가서 이야기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개헌안은 지금 뭐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거의 공감을 이루고 있고요. 자민당 그 외에 모든 당이 입헌민주당을 빼고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공민당, 열린여당을 하고 있는 공명당의 입장하고 자민당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요. 또 자민당 내에 여러 파벌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디테일 속에서는 악마는 일본에 있는 거군요. 그래요. 예. 거기다 국민투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쪽 움직임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한 일본 대사관에 그러니까 대사관이 설치할 분향소에 직접 간다고 하고 전문 사절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움직임은 거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평가를.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예의 바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예의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록 밉다 하더라도 한일관계 악화의 장본인이라도 예의 가는 건 극치. 다 우리 한국 국민이 모두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이 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전문 사절단이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다시 어떤 특별하게 또 관계를 맺는다든지 움직임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죠.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단나나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제 일본 측에 보여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외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체가 그래요. 내용은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장례식장이라서 정치인 신뢰가 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좀 개헌 얘기 좀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일본 개헌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뭐예요, 대선님? 미국도 미국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개헌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일본이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또 미국도 이제 세계 전략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 핵심은 군사력이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나라, 일단 자위대 전수방위가 아니라 한국의 군대 같은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걸 미국이 오케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전에 인터뷰에 모셨을 때도 이제 질문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군사동맹 체제를 한일 간의 군사동맹 체제까지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압박해도 한국의 국민의 정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동맹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큰 저항에 만날 것이다. 이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그는 국민 저항에 만날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좀 중간 정리를 하면 대선님께서는 8, 9월의 개각이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어떤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고 대외 노선도 바뀐다면 아마 이때가 이제 기점이 될 거다 이런 진단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시다 후미오가 자민당 내부에서 파벌 구도를 다시 조정을 하면서 본인이 최대 계파의 수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파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 아베파가 원심력이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겠죠. 했을 때 그 파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아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합니까 그러면? 기시다 복잡하죠. 뭐 기시다 총리가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 3, 4년, 길어도 3년인데 예. 길어도 3년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렇게 이 주판 날을 굴리겠죠. 그럼 아베 파벌에서 포스트 아베는 없었던 겁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확 드러난 하기우다라든지 다카이치라고 파벌은 아닌데 예. 좀 강경 노선 걷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예. 아베파가 전부 강경 노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경 노선의 구심점인 아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못 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강경이냐 용건이냐 이런 쪽에서 또 이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보도를 보니까 참여연 선거 결과에 3인당은 거의 뭐 그러니까 전멸하다시피 했고 공산당은 더 위축됐고 입헌민주당도 위축된다고 하는데 야당이 왜 이렇게 약해요 일본은? 그러면 그게 저는 일본 정치에서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3인당은 본래 뭐 한석밖에 없었고요. 네. 공산당은 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번 패퇴했고요.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권 경험도 있고요. 근데 전혀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측됐던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이제 야당도 뭔가 새로운 기대를 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일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건전한 야당, 그러게요.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대사님.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함께했습니다.